1991년 2월 하순입니다. 어둠과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이는 평화의 침묵이 아닙니다. 죽은 네트워크의 차가운 디지털 침묵입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마지막 몇 달, 모스크바 지하 깊숙한 곳에 강화된 벙커가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퀴퀴한 담배 연기와 새로운 낯선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화관감 같은 얼굴의 소비에트 총참모장 미하일 모이세예프 장군은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는 지도를 응시합니다. 몇 주 동안 그와 분석가들은 미국의 동맹국인 이라크에 대한 미국 주도 연합군의 공중작전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오만했지만 전문적인 자세로 무관심하게 지켜보았습니다.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에 주입된 소련의 교리는 그러한 타격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은 공군력이 큰 칼이 아닌 메스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은 괴롭히고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준비된 매복된 군대를 전멸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진정한 전쟁, 즉 지상전은 피 튀기는 분쇄기가 될 것이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전원 지원병으로 구성된 미군은 수렁에 갇힐 것이었습니다. 소련의 T-72 전차, BMP 보병 전투 차량, 그리고 중첩된 소련 방공망이 그 역할을 할 것이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서방이 지불할 의사가 없는 피의 대가를 요구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론이었습니다. 그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1991년 2월 24일 그 이론은 증발해버렸습니다. 첫 보고들은 전장의 안개로, 다음에는 공포로, 그리고 완전한 거짓말로 일축되었습니다. 사막의 칼 작전으로 명명된 지상전은 몇 주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하지만 100시간 만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것이 미스터리입니다. 단 한 번의 불가능한 사건이 아니라 100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꼬리를 물고 일어난 불가능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모이세예프의 벙커에 있던 전신 타자기는 지역 총정보국, 군사정보 요원들의 보고서로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닌 압도적인 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컸던 이라크군의 전체 사단들이 단순히 패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말살되고 있었습니다. 흑해에 주둔한 소련 신호 정보 기지가 이라크의 한 군단장이 바그다드로 보낸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이 메시지는 총정보국 내에서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 지휘관은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T-72 전차 부대가 불타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공격을 받거나 적과 교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불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보고합니다. 그는 부하들이 도망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명령을 간청합니다. 그는 아무것도 받지 못합니다. 그의 통신은 폭탄 소리가 아닌 날카로운 전자 비명 소리로 끊겼습니다. 이어서 잡음만 들렸습니다. 소련 총참모부는 실용주의자들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들은 병참, 숫자, 과학 전쟁의 대가들이었지만 그들이 받은 숫자는 터무니없었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소련 정보에 따르면 미군은 사막 깊숙이 대규모 측면 공격인 좌측 후크 전략으로 지상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소련식 종심 전투 작전이었습니다. 이라크군은 이를 미리 감지했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레이더, 순찰대, 그리고 소련이 공급한 정찰 부대는 아무것도 보고하지 못했습니다. 미국 제7군단과 제18 공수군단은 수십만 명의 병력과 수천 대의 장갑차를 보유했습니다. 그들은 넓은 사막을 가로질러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나타난 유령 부대처럼 이라크군의 측면에 돌연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움직였을까요? 특징 없는 텅 빈 사막에서 야간의 모래 폭풍 속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었을까요? 소련의 교리는 그 모든 위력에도 불구하고 느리고 하향식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지도, 시간표, 그리고 엄격한 위상선을 필요로 했습니다. 미군은 군사과학의 법칙 자체를 거스르는 듯한 속도와 유연성으로 작전하고 있었습니다. 공중에서 전해지는 보고는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라크의 난공불락의 방공 시스템은 소련 SA-6 개인풀과 SA-8 개코 미사일 포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포대는 프랑스 롤랑 시스템과 연결된 조밀한 네트워크였습니다. 소련 고문들이 설계를 도왔던 이 시스템은 무력화되었습니다. 단순히 제압된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추적되어 해체된 것입니다. 공중전 초기 밤에 첨단 미그 29 항공기를 조종하던 이라크 조종사들은 레이더에서 유령 신호를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미군 F-15 항공기가 공격을 위해 급강하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레이더는 단순히 사라졌습니다. 배엉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의 화면은 잡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그들이 보지도 못한 미사일이 그들의 항공기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전자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모스크바 벙커에 있는 이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군사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존재론적인 위기였습니다. 만약 소련이 목격하고 있던 새로운 전쟁의 차원을 이해하고 싶다면 이 심층 분석에 들어가는 연구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콜드웨어 임팩트를 구독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러한 중대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순간들을 기록하는 데 전념합니다. 소련 총참모부의 피를 얼어붙게 한 진정한 공포이자 핵심 미스터리는 동맹국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 패배의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소련 전체 군사산업 복합체가 지난 50년 동안 국가 국내 총생산의 거의 4분의 1을 소비한 거대한 기계였습니다. 이 기계는 지난 전쟁을 싸우도록 설계된 군대를 만들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미군은 다음 전쟁을 싸우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쿠웨이트 사막에서 불타고 있는 장비는 바르샤바 조약 국경을 방어하는 바로 그 장비였습니다. T-72 전차는 붉은 군대의 척추였습니다. BEMP 보병 전투 차량은 그들의 철제 전차였습니다. 집중된 기갑과 다층 방공 시스템 교리는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종교와도 같았습니다. 미군은 그것이 거짓 신념임을 방금 증명했습니다. 모스크바의 분석가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설명을 찾아 헤맸습니다. 새로운 비밀 무기일까? 아니면 새로운 종류의 죽음의 광선이나 에너지 비밀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도망치는 이라크 병사들의 보고는 미신적인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에서 급강하하는 죽음의 천사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전차에 대해 말했습니다. 이라크 승무원들이 목표물을 보기도 한참 전에 수마일 밖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강철 비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맑은 하늘에서 떨어져 그들의 장갑을 사냥하고 엔진의 열을 찾아내는 집속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롭고 불가능한 전쟁의 가장 강력하고 소름 끼치는 상징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패주가 시작되자 수만 명의 후퇴하는 이라크 병사들과 차량들이 쿠웨이트 시티에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6차선 도로인 80번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완전한 무질서 상태의 공황에 빠졌습니다. 도난당한 민간 차량, 버스, 그리고 공화국 수비대 정예기갑 부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덫에 걸렸습니다. 그들은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곧 실험장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어두운 하늘 아래 10시간 동안 미군의 공군력은 이 부대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융단 폭격의 무자비한 힘이 아니라 소름 끼치는 산업적인 정밀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수학이었습니다. 2월 27일 해가 뜨자 첫 위성 이미지들이 모스크바로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총정보국 본부의 분석가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지들은 고속도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묘지였습니다. 2,000대의 차량이 앞뒤로 뒤엉켜 모두 소각되었습니다. 전차들은 포탑이 완전히 날아가 있었습니다. 트레역들은 아스팔트 위에 녹아내렸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죽음의 고속도로라고 불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사람들에게 그것은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시위였습니다. 미스터리는 더 이상 미군이 싸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미스터리는
어떤 시스템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타격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건드려지지도 않고 마음대로 적을 죽일 수 있게 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냉전이 교착 상태가 아님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체크메이트였습니다. 미국이 어떻게 이 막을 수 없는 기계, 즉 새로운 전쟁의 신을 만들었는지 알아내기 위한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소련 역사상 가장 절박한 조사가 되었습니다. 죽음의 고속도로는 단순한 군사적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적인 공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소련 총참모부가 해결할 방정식이 없는 문제였습니다. 100시간 전쟁이 끝난 몇 주 동안 크렘린의 방대한 정보 및 군사과학기관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광적이고 절박한 조사였습니다. 그것은 이라크군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그들 자신의 부검과도 같았습니다. 첫 본능은 부인이었습니다. 비난이었습니다. 섹타브카, 즉 총참모부의 비공개 회의에서 초기 보고서는 맹렬히 비판받았습니다. 전차 부대와 포병 집중이라는 엄격한 계산 위에 경력을 쌓은 원수들은 그들의 고객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라크군은 규율이 없었습니다.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술적으로 무능했습니다. 소련식 종심 전투 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중동과 유럽 전역에 있는 총정보국과 국가보안위원회 요원들에게 최우선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미국의 사막의 칼 작전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찾아낼 수 있는 모든 생존 이라크 지휘관을 신문해야 했습니다. 모든 연합군 관계자를 매수하고 모든 기술 데이터를 훔쳐야 했습니다. 동시에 모스크바에서는 이라크 부대에 파견되었던 소련 군사 고문들이 소환되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자녀 병력과 함께 도망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도시 외곽의 안전한 별장 단지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들은 손님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신문당했습니다. 이러한 신문은 헛되고 끔찍한 과정이었습니다. 소련 장교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아프가니스탄 참전 용사였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따르지 않는 전쟁을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미군 공격 헬리콥터, 즉 아파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 소련 대령이자 전차 전문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그의 이라크 T-72 전차 대대가 방어용 2개 파고들어 있었지만 하나씩 격파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것을 사격장과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미군은 어쩌면 5km 거리에서 사격하고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T-72 전차의 주포 유효 사거리는 2000m였고 AT-11 스나이퍼 미사일을 사용하면 3000m까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전차 포탄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유도되는 듯한 미사일이었습니다. T-72 전차의 가장 약한 상부 장갑을 타격하는 미사일이었습니다. 이라크 승무원들은 적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열상 조준경으로 텅 빈 사막을 응시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1초 뒤 그들의 포탑은 공중으로 날아올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령이었습니다. 지평선 너머에서 살해하는 보이지 않는 헬리콥터였습니다. 조종사들은 훨씬 더 무서운 이야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 공군 F-15 이글 항공기와의 조우에서 살아남은 몇몇 이라크 에이스들은 거의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전자잡음의 벽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륙했습니다. 그들의 미그 29 항공기의 강력한 레이더는 하늘을 새우캔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전체 방공 시스템의 눈이었던 그들의 지상 관제 요격 레이더도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들의 조종석 경고 시스템이 켜졌습니다. 미사일 조준음이 그들의 귀에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레이더에는 적기가 없었습니다. 육안으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소련에서 훈련받은 한 이라크 조종사가 그 경험을 묘사했습니다. 유령과 싸우는 것 같았다고 그는 총정보국 신문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조종하던 미그 29는 당신들이 준 최고의 것이었습니다. 나는 무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다 내 화면은 갑자기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내 RWR, 즉 레이더 경고 수신기는 이글에게 조준당하고 있다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는 위를 보고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연기 흔적을 보았습니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내 뒤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내 편대기는 방금 폭발했습니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급강하했습니다. 나는 도망쳤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망쳤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와 유사한 다른 이야기들이 전설, 즉 악마 같은 존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국 내에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죽음의 고속도로 위성 사진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들은 휴전 후 은밀히 전장에 침투한 스페츠나츠 팀이 회수한 미군 군수품 파편을 분석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결론은 미군이 완전하고 완벽한 정보 우위를 달성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서운 개념이었습니다. 소련의 교리는 계층적이었습니다. 명령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반면 미국 교리는 이제 네트워크 같았습니다. 모든 병사, 모든 전차, 모든 조종사, 모든 위성이 하나의 거대한 상호 연결된 뇌의 노드였습니다. 소련 분석가들은 이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이론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론은 초강력 스텔스 폭격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총정보국 또한 이러한 이론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미국의 F-117 나이트호크 스텔스 전투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흐릿한 사진을 보았지만 이라크의 지휘 통제 벙커에 가해진 파괴의 규모는 그 이상을 시사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보이지 않는 전략 폭격기의 존재를 가설화했습니다. 레이더의 면역인 이 비행기는 바그다드 상공에 머무르며 레이저 유도 폭탄을 자유롭게 투하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비행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오로라 또는 그와 유사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의 은색 탄환 항공기가 핵심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이 아닌 그 물건 자체를 찾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론은 악마의 전자 무기였습니다. 흰색 레이더 화면과 유령 신호에 대한 보고서는 국가보안위원회 X선 기술정보국을 끔찍한 결론으로 이끌었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전파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침투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전을 배치했습니다. 그들은 이 A-6B 프라울러와 이 F-110B 레이비은 항공기가 소련제 레이더를 단순히 교란하는 것을 넘어 실시간으로 해킹하고 있다고 이론화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가짜 표적을 삽입하고 실제 표적을 지우며 미사일 포대에 잘못된 명령까지 전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밀집되고 다층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완전히 먹통이 되고 눈이 멀 수 있었는지에 대한 유일한 논리적 설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론은 우주 기반의 죽음의 광선이었습니다. 이것은 가장 편집증적이고 가장 은밀한 이론이었습니다. 파괴된 전차에 대한 설명을 필사적으로 찾던 중 전략 로켓군의 일부 고위 분석가들은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전략 방위 구상, 즉 스타워즈가 거짓이었는지 말입니다. 그것이 방어용 방패가 아니라 공격용 우주 기반 무기 플랫폼을 위한 위장이었을지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궤도에서 입자빔이나 고출력 레이저를 사용하고 있었을까요? 죽음의 천사들은 헬리콥터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에너지 빔이었을까요? 이 이론은 현실주의자들에 의해 빠르게 일축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밀 메모에서 논의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순전하고 엄청난 공황 상태를 보여줍니다. 조사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답이 아닌 신화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원수들은 간단한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사할 수 있는 설계도, 훔칠 수 있는 기술, 설계할 수 있는 대응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레이더, 더 빠른 미사일, 더 두꺼운 전차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고속도로의 증거는 훨씬 더 끔찍한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소련 하드웨어의 품질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뒤에 숨겨진 철학이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하드웨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FU-15 항공기는 30년도엔 설계였습니다. B-52 폭격기는 50년도엔 설계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에 불가능한 기술들의 이 새로운 네트워크에 연결되자 그것들은 마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 중 가장 불가능한 것, 전체 지상전을 진정으로 가능하게 한 것은 결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소련은 그것에 대한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한 대응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위성에서 송신되는 희미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신호였습니다. 이 신호는 모든 미국 전차, 모든 병사, 모든 폭탄에게 지구상의 정확한 위치를 미터 단위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소련은 지도와 나침반의 달인이었습니다.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국은 새로운 신을 발명했습니다. 바로 위치의 신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신은 어둠 속에서도 심지어 모래 폭풍 속에서도 T-72 전차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조사는 실패했습니다. 조사관들이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유령, 즉 하나의 환영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미국식 전쟁에 보이지 않는 전체 구조를 보았어야 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원수들이 위성사진에서 환영을 쫓는 동안 해답은 단 하나의 비밀 기체나 새로운 종류의 입자 빔에 숨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해답은 훤히 보이는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20년 이상 동안 미국의 싱크탱크와 스컹크 웍스에서 구상되어 온 일련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혁명적인 아이디어들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에 참전한 미군은 1973년에 베트남에서 철수했던 군대와는 달랐습니다. 그 패배의 굴욕, 석유 수출국 기구의 석유 금수 조치, 그리고 임박한 바르샤바 조약군의 수적 우위는 가혹한 현실 직시를 강요했습니다. 미국은 더 이상 소모전을 벌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전차 대 전차, 병력 대 병력으로 소련과 대등하게 맞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보전을 통해 승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해결책은 단 하나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기술들의 생태계였습니다. 모든 것을 보고 적을 눈멀게 하며 빛의 속도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관점의 전환은 사막이 아니라 국방고등연구계획국, 즉 다루파의 조용하고 깨끗한 연구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에 소련 엔지니어들이 T-72 전차의 더 두꺼운 장갑을 볼트로 고정하는 동안 미국 엔지니어들은 훨씬 더 복잡한 문제, 즉 동기화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전체 군대를 하나처럼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전 지구 위치 확인 시스템, 즉 GPS였습니다. 그것은 공상과학 소설처럼 들리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계획은 24대의 위성을 중궤도에 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늘에 떠있는 원자시계들의 망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지속적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밀한 시간 신호를 송신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군 병사에게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전차 지휘관, 공수부대원 또는 함장은 작은 디지털 수신기를 보며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언제든 어떤 날씨에도 지구상에서의 정확한 위치를 작은 방 하나의 내어비까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와 나침반의 달인이었던 소련은 2차원 전쟁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은 막 네 번째 차원, 즉 시간을 통달한 것이었습니다. 이 단 하나의 조용한 기술이 레프트 후기의 핵심이었습니다. 소련 분석가들은 미국이 지도, 위상선,
대규모 병참 준비를 사용했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우아했습니다. 제7군단의 전차들은 텅 빈 사막을 항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 오는 이 보이지 않는 신호에 의해 목표물로 이끌렸습니다. 그들은 밤에 눈을 멀게 하는 모래 폭풍을 뚫고 완전한 전투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 아궁이의 위치, 그리고 완전히 길을 잃은 적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전체 공수부대가 공화국 수비대의 사단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포병대는 정확하게 사격하고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아군을 향해 발포하는 일은 결코 없었습니다. 그것은 위치의 신이었고 100시간 지상전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은 전투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적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소련이 새로운 보이지 않는 폭격기에 대해 이론화하는 동안 그들의 생각은 부분적으로만 옳았습니다. 정찰총국이 모길라 시크, 즉 무덤 파는 자라고 암호명을 붙였던 F-117 나이트 호크는 전통적인 의미의 폭격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술용 도구였습니다. 그것은 적의 뇌를 쏘도록 설계된 은색 탄환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버뱅크의 전설적인 로키드 스컹크 웍스에서 탄생한 F-117은 항공기라기보다는 날아다니는 평평한 레이더 흡수 패널들의 집합체에 가까웠습니다. 그 설계는 공기 역학을 뛰어넘는 물리학과 컴퓨터 모델링의 승리였습니다. 그것은 불안정했고 조종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음 속으로만 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구상의 어떤 다른 항공기도 할 수 없는 한 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 개시 첫날 밤 36대의 F-117 항공기가 이륙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전차 부대나 비행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이라크 방공망의 노드였습니다. 즉 지휘 통제 벙커, 중앙 레이더 허브, 통신 스위치였습니다. 바그다드의 소련 고문들이 은신처에 웅크리고 있는 동안 F-117 항공기 조종사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게 방어되는 도시 상공을 자유롭게 비행하며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해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2,000파운드 레이저 유도 폭탄을 사담의 사령부 환기구에 직접 투하했습니다. 그들은 수백 대의 소련제 SA-6 및 SA-8 미사일 포대를 연결하는 섹터 작전 센터들을 증발시켰습니다. 이라크 레이더 조작병들이 텅 빈 화면을 응시하다가 갑자기 중앙사령부가 크레이터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전체 난공불락의 네트워크는 무너졌습니다. F-117은 방공 시스템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방공 시스템을 잠자는 사이에 살해했습니다. 그것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나머지 공군, 즉 F-15, F-16 그리고 B-52 항공기들이 들어와 임무를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눈먼 조종사들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침묵하는 레이더 화면을 설명했지만 죽음의 고속도로는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파괴된 전차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퍼즐의 마지막이자 아마도 가장 혁명적인 조각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고 30피트 길이의 카누가 동체 아래에 매달린 투박한 보잉 707 여객기 개조 항공기였습니다. 그것은 총도, 미사일도, 폭탄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E-8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발도 발사한 적이 없었지만 미군 병기 중 가장 두려운 단 하나의 무기였습니다.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은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의 약자였습니다. 그 평범한 이름은 무시무시한 능력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아래 카누에는 강력한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2만 제곱마일의 지상 구역, 즉 작은 나라 크기만 한 면적을 스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모든 움직이는 차량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F-117 항공기가 뇌를 파괴하고 GPS 위성이 신체를 유도하는 동안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 항공기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전선에서 수백 마일 떨어진 안전한 궤도에서 비행하며 E8 내부의 조작병들은 이라크 T-72 전차 대대가 엔진을 시동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최전선 부대에 보급하려는 트럭 호송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80번 고속도로에서 형성되는 공황 상태의 후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 항공기는 단순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뇌였습니다. 그것은 네트워크였습니다.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의 조작병들은 움직이는 이라크 전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느리고 잡음이 섞인 음성 통화가 아니라 디지털 버스트를 통해 즉시 해당 좌표를 다른 플랫폼과 데이터에 링크했습니다. 첫 번째는 E3 공중 조기 경보 통제 시스템, 즉 AWACS였습니다. AWACS는 차례로 통제하에 있는 FU-15E 스트라이크 이글 항공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항공기가 최적의 각도와 적절한 탄약을 가졌는지 확인한 후 디지털 방식으로 표적을 넘겨주었습니다. FU-15E 조종사는 사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수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조종석 지도에 사전 검증되고 사전 승인된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플랫폼은 RH-64 아파치 공격 헬리콥터였습니다. 이것은 이라크 전차병들을 그토록 공포에 떨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파치는 날아다니는 전차 킬러였습니다. 하지만 그 진정한 힘은 표적 획득 및 지정 장치, 즉 타즈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열화상 장치와 레이저 표적 지시기를 결합한 코 부분의 구형 장치였습니다. 여기에 그 마법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소련 대령이 이해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일이 있었습니다. 50마일 떨어진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이 TI-72 전차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전차에서 5마일 떨어진 모래 언덕 뒤에 숨어있는 아파치 헬리콥터에 표적을 데이터 링크합니다. 아파치 승무원들은 전차를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표적 획득 및 지정 장치를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의 좌표에 연동시킵니다. 그들의 열화상 화면에 녹색 상자가 나타납니다. 사수는 버튼을 눌러 헬파이어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이 미사일은 죽음의 천사였습니다. 그것은 발사 후 망각 방식이었습니다. 미사일은 높이 날아갔다가 하강하여 T-72 전차의 얇은 상단 장갑을 타격했습니다. 이라크 승무원들의 2차 폭발이 끝나기도 전에 아파치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스템 중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독창성이었습니다. 그것은 GPS 위성이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과 그리고 다시 AWACS와 아파치와 마지막으로 헬파이어 미사일과 통신하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고속도로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네트워크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며 피할 수 없는 결과였습니다. 합동 감시 표적 공격 레이더 시스템은 종대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AWACS는 공역의 충돌을 방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시간 동안 A-10 워트호그 항공기, FU-15E 스트라이크 이글 항공기, 그리고 FA-18 호넷 항공기에는 끊임없이 안정적인 정보가 공급되었습니다. 마치 컨베이어 벨트 위에 놓인 목표물과 같았습니다. 이는 완전하고 총체적이며 가공할 만한 정보 우위에 의해 가능해진 수화기였습니다. 소련은 더 나은 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중앙신경계를 구축했습니다. 이 충격은 단 한 번의 폭발적인 폭로처럼 모스크바에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청사진으로 가득 찬 서류 가방을 든 고위급 망명자로부터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방군 정보국과 소련 과학 연구소들이 마침내 고통스럽게 그들 자신의 시대착오적 상황에 대한 모자이크를 조립하면서 느린 지적 붕괴의 형태로 다가왔습니다. 그 대결은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고서였습니다. 1991년 여름 전쟁이 끝난 지 몇 달 후이자 소련 자체가 소멸하기 불과 몇 달 전이었습니다. 최종 기밀평가 보고서가
국방부 장관인 드미트리 야조프 원수의 책상으로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장 장교들의 즉흥적인 분석이 아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국방부 제사과학연구소인 NII-4의 통합 분석이었습니다. NII-4는 해외 군사 기술 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이었습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실체를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기계 속의 유령이 마침내 이름을, 더 정확히 말하면 이름 목록을 부여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보고서의 첫 번째이자 가장 파괴적인 결론은 소련이 미국의 전략 방위 구상, 즉 스타워즈를 근본적으로 오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제 소름 끼치는 확신으로 실제 작전상 스타워즈는 핵 미사일을 막기 위한 우주 기반 레이저의 환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진정한 스타워즈는 GPS였습니다. 이것이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심오하고 학문적이며 깊이 공포스러운 깨달음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그들의 우주 기반 군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것은 방어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격 지원 네트워크였습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에서부터 전차 사단에 이르기까지 소련군 전체는 지상 기반의 세계 이해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지도와 나침반 전사였습니다. 미국은 지도와 위성 전사가 되었습니다. NII-4 보고서는 전 지구 위치 결정 시스템이 단순한 항법 보조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으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거의 신화적인 힘을 가진 전력 증강 요소였습니다. 그것은 7군단이 모래 폭풍 속에서 좌측 후크 작전을 수행하도록 허용한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은 미국 포병이 정확하게 사격하고 한 발의 일제 사격을 가하며 소련제 역포병 레이더가 조준하기도 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그것은 50년도엔 비행체인 B-52 폭격기가 일반 폭탄을 투하할 때 우주에서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아는 것만으로도 스마트 폭탄의 정밀도로 투하할 수 있도록 허용한 불가능한 기술이었습니다. 원수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들은 가상의 미국 우주 방어막에 대한 대응책을 개발하는 데 10년과 수십억 루블을 썼습니다. 반면 미국은 실제 그들의 모든 재래식 지상군을 쓸모없게 만드는 시스템을 배치했습니다. 보고서의 두 번째 밝혀진 사실은 모든 것을 보는 눈의 식별이었습니다. 분석가들은 출격, 신호 요격, 위성 데이터를 교차 참조했습니다. 그들은 이 A8J 스타즈를 분리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레이더 비행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투 관리 플랫폼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소련 교리에 생소했습니다. 붉은 군대에서는 현장의 병사가 싸웠고 벙커의 장군은 몇 시간 또는 며칠 된 보고서에 기반하여 지휘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인들이 장군과 병사를 융합했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제이스타즈는 전장을 감시할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조율하는 하늘의 장군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것이 죽음의 고속도로의 비밀이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그것은 서방 언론이 묘사했던 혼란스럽고 목표물이 풍부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해체였습니다. 제이스타즈 운용병들은 지휘자였고 FC-보이, A-SIB 그리고 아파치 항공기는 오케스트라였습니다. 제이스타즈는 고가치 목표물인 T-72 전차와 방공포대를 식별하고 사수들에게 할당했습니다. 소련 분석가들의 정신을 붕괴시킨 것은 바로 이 시스템들의 시스템이었습니다. F-117이 아니었습니다. 아파치 헬리콥터도 아니었습니다. GPS도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묶는 네트워크, 즉 데이터 링크였습니다. 소련 미그 29 조종사는 지상에 있는 실수하기 쉬운 인간 관제사의 지시를 받는 외로운 늑대였습니다. 미국 F-15 조종사는 노드였습니다. 그는 A와 X에 연결되었고 A와 X는 J-스타즈에, J-스타즈는 GPS에 연결되었습니다. 미국 조종사는 신의 전지함을 가졌습니다. 소련 조종사는 맹목적으로 비행했습니다.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조사는 끔찍한 진실로 끝났습니다.
붉은 군대는 강철과 근육의 거인이었지만 어리석었습니다. 그것은 분산되고 조정되지 않은 야수였습니다. 반면 미국군은 더 작고 민첩한 유기체였지만 단 하나 빛나고 번개처럼 빠른 중앙 신경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고서가 완성되기도 전에 헛된 대응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응책은 스텔스 사냥이었습니다. 소련 방공군 사령부인 페버는 F-117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B-52와 B-1과 같은 고고도 고속 폭격기를 탐지하도록 설계된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고 다층적이며 정교한 방공망을 구축하는 데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F-117은 속도와 고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오직 신호만이 중요했습니다. 소련 기술자들은 절박한 비상 프로그램에서 그들의 낡은 기술 매뉴얼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구형 장파 레이더인 P-12 스푼 레스트와 P-18 스푼 레스트, D가 이론적으로 Fu-117을 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저주파 레이더는 미사일을 유도할 만큼 정밀하지는 않았지만 고주파 표적 레이더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덩어리를 탐지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리는 절망에서 태어났습니다. P-18은 덩어리를 발견한 다음 그 데이터를 SA-10 그름불 미사일 포대의 네트워크로 전송했습니다. 포대는 상자 안으로 미사일을 발사하여 격추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은 실패였습니다. 그것은 서투르고 느리며 신뢰할 수 없는 루브 골드버그 장치였습니다. 반면 미국은 이미 차세대 Fu-22 랩터 개발에 한창이었습니다. 소련은 그물로 유령에 맞서려 했지만 미국은 이미 폴터가이스트를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대응책은 아파치 킬러였습니다. H-64 아파치와 그 헬파이어 미사일이 불러일으킨 순전한 공포는 전차 설계국들을 광란에 빠뜨렸습니다. 군대의 중추인 T-72 전차는 죽음의 덫이었습니다. 그 주요 약점은 승무원실에 탄약을 보관하는 회전식 자동 장전 장치였습니다. 이는 관통당할 경우, 특히 상부 공격으로부터 즉시 전차 전체를 폭발시켜 승무원을 증발시킬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해결책은 1년의 추가 솔루션이었습니다. 기술자들은 새로운 세대의 폭발 반응 장갑, 즉 EAR인 콘탁트 5를 설계하기 위해 분주했습니다. 이것들은 전차의 볼트로 고정된 폭발물 벽돌로 피격 시 바깥쪽으로 폭발하여 들어오는 미사일의 플라즈마 제트를 방해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그것은 절단된 동맥에 붙인 반창고였습니다. 그것은 전차를 더 무겁고 느리게 만들었으며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아파치는 5마일 떨어진 곳에서도 T-72 전차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 T-72 전차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소련의 대응은 더 많은 장갑을 추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해결책은 장갑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응책은 GPS 전파 방해 장치였습니다. 가장 헛된 대응은 위치의 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국방군 정보국은 GPS가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전자전 부서에 강력한 트럭 장착형 전파방해 장치를 개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세우멜치, 데어데블, 그리고 R330 시스템은 서둘러 생산되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GPS 주파수에 백색 소음의 벽을 방송하여 미국 수신기를 눈멀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시스템적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핵심을 놓쳤습니다. 미국은 이를 예상하고 이미 시스템을 이중화하도록 설계했습니다. GPS 신호는 두 가지 코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간용 C 코드와 암호화되고 전파 방해에 강한 군사용 PY 코드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전차와 항공기는 GPS만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관성 항법 시스템, 즉 INS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INS는 차량의 자체 움직임에 기반하여 위치를 아는 일련의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였습니다. GPS 신호는 단순한 보정 장치였습니다. 그것은 몇 초마다 INS를 정확하게 조정했습니다. 소련이 몇 분 동안 신호를 방해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전력 소모를 동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전차는 사막 한가운데서 종이 지도를 응시하며 절망적으로 길을 잃은 소련 T-72 전차 승무원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었습니다. 조사는 끝났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대응책은 너무 적고 너무 늦었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 대전을 다시 싸우기 위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21세기를 싸우기 위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죽음의 고속도로는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계시였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철학의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결국 숫자가 가장 잔혹합니다. 그것들은 전쟁의 무정한 산술이 내린 최종적이고 차가운 판결입니다. 사막의 폭풍 작전의 결정적인 통계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각각이 이전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일련의 숫자들입니다. 첫 번째는 100입니다. 지상전, 즉 소련이 이라크 고객들에게 몇 주, 어쩌면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장담했던 거대한 살육전은 100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50만 명이 넘는 병력과 수천 대의 전차를 가진 군대가 불과 나흘여 만에 패주하거나 포위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중전 격추 비율입니다. 미국 F-15 이글 항공기들은 그중 많은 수가 1970년대에 제작된 기체를 비행하며 완전한 면책권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공중전에서 38대의 이라크 고정익 항공기를 격추했습니다. 같은 작전에서 F-15 항공기는 단 한 대도 적 전투기에 의해 손실되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가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미그-29와 미그-25 항공기를 조종했던 정예 소련 훈련 이라크 공군 조종사들은 단순히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다음은 장갑입니다. 최종 집계는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일반적인 의견은 충격적입니다. 거의 4,000대의 이라크 전차, 그 대부분은 소련 T-72, T-62, 그리고 T-55 모델이었으며 파괴되거나 노획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 7군단은 총 36대의 M1A1 에이브럼스 전차를 잃었습니다. 그 숫자조차도 진정한 끔찍한 격차를 숨기고 있습니다. 손실된 36대의 미국 전차 중 단 한 대도 이라크 전차의 주포에 의해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격파된 소수의 에이브럼스 전차들은 아군 오사의 희생양이거나 지뢰로 손상된 후 의도적으로 침몰되었습니다. 붉은 군대 전력의 상징이자 72시간 안에 라인강으로 돌진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무자비한 무기인 소련 T-72 전차는 $400만 관짝임이 입증되었습니다. 그 장갑은 미국제 사보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 포는 M1 전차의 초밤 장갑을 관통할 수 없었습니다. 에이브럼스 전차의 열상 조준경과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없는 그 화력 통제 시스템은 맹목적이었습니다. 이것이 판결이었습니다. 소련 전쟁 기계는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이 군사적 실패는 용기의 실패도 심지어 숫자의 실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의 실패였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시스템적 질병, 즉 소련 경제의 핵심 질병의 최종적이고 치명적인 증상이었습니다. 소련 시스템은 모방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혁신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냉전 내내 국방군 정보국과 KGB 라인X는 미국 하드웨어를 훔치는데 경이로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미국이 B-29 슈퍼포트리스를 만들었을 때 소련은 하나를 훔쳐 볼트 하나하나 역설계하여 투폴레퓨-2포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이 첫 번째 원자폭탄을 만들었을 때 소련 스파이들은 그 설계를 훔쳤습니다. 소련 군산복합체는 거대하고 강력하며 효과적인 복사기였습니다. 그러나 1991년에 그들은 끔찍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트워크를 훔칠 수는 없습니다. 철학을 역설계할 수는 없습니다. 이라크군을 전멸시킨 시스템들의 시스템은 강철 위에 구축된 것이 아니라 실리콘 위에 구축되었습니다. 그 진정한 힘은 폭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폭탄을 유도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있었습니다. 제이스타즈의 마법은 레이더 안테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걸러내는
고급 소프트웨어와 고속 프로세서에 있었습니다. M1 에이브럼스 전차의 불가능한 정확성은 그 전차의 그것의 진정한 강점은 대포에 있지 않고 디지털 탄도 컴퓨터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련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이 패배한 유일한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군대는 실리콘밸리의 폭발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창의적인 에너지에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소련은 중앙 집권적인 하향식 기술적 난관에 빠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 IBM 360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복제하려던 그들의 시도는 라야드 시리즈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은 버그가 많고 신뢰할 수 없으며 이미 구식인 복제품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에서 서방보다 10년, 어쩌면 그 이상 뒤처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속 마이크로칩을 대량으로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복잡하고 반복적인 소프트웨어를 작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전체 지휘 체계는 아날로그 라디오와 텔레타이프 기기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미국인들은 빛의 속도로 디지털 데이터 패킷을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소련 원수들은 깊은 전투와 작전술에 대해 아무리 논해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아날로그 전사였습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무거우며 비싼 아날로그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속도로는 그것이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결된 결과였습니다. 그것은 슈퍼컴퓨터와 경쟁하는 주판이었습니다. 1991년 여름 야조프 원수의 책상에 놓인 최종 보고서는 단순한 군사적 부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소련 전체의 실험에 대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그것은 결정적인 통계였습니다. 이 통계는 의심할 여지 없이 최종적으로 한 가지를 증명했습니다. 즉, 혁신을 억압하고 분권화를 두려워하며 발명보다 모방을 중시하는 시스템은 경쟁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막대한 액수의 돈, 즉 그들 전체 국내 총생산의 4분의 1이 거짓말에 쓰였습니다. 그들은 유령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군대는 붉은 광장 퍼레이드에서는 무시무시해 보였지만 기술적으로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죽음의 고속도로는 스스로 풀린 미스터리였습니다. 그것은 불과 강철로 쓰인 냉전의 에필로그였습니다. 소련이 존재 내내 두려워했던 엄청난 충격, 즉 서방의 첫 번째 공격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B-52 폭격기 때나 미니트맨 미사일의 파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위성군에서 발사된 조용한 디지털 파동이었습니다. 그 파동은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신은 이곳에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적은 저곳에 있으며 당신은 너무 늦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죽음의 고속도로의 미스터리는 한 가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냉전이 탱크나 미사일 또는 이념의 경쟁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경쟁이었습니다. 소련은 비밀과 편집증, 데이터 억압 위에 세워진 폐쇄 사회였습니다. 이러한 소련은 패배할 운명이었습니다. 철의 장막은 연설이나 시위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네트워크에 의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것은 투명해지고 구식화되었으며 레이더 화면의 유령처럼 단순히 삭제되었습니다.